내 말 들어. 내년 언니가 뭔데 나를 쳐. 여기가 어딘 줄 모르네. 내 언니든 오빠든 와봐. 내가 살가죽을 벗겨주었어. 차가운 복도, 엎어진 샴페인 잔과 피웅덩이. 주위의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키 160cm의 작은 체구지만 단단한 몸, 예사롭지 않은 눈빛. 그놈이 바로 악마 같은 리광호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평범한 여성 한 명이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티셔츠에 청바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하영이라는 이름의 여성. 리광호는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오, 왔네. 네 언니가 아니라 동생이었네. 나한테 돈 주고 내 동생 몸뚱이나 찾아가라우. 주변의 덩치 큰 조직원 셋이 하영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섭니다. 하영의 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눈빛이 지옥처럼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리광호는 조롱하며 하영에게 침을 뱉습니다. 덤빌 테면 덤벼봐. 힘없는 계집애가. 바로 그 순간 하영이 입고 있던 티셔츠 안쪽으로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가슴팍 안쪽 주머니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군번줄의 금속 광택이 잠시 섬광처럼 번쩍입니다. 그 짧은 순간 리광호의 패거리 중 한 명은 하영의 손등에 새겨진 작은 흉터를 보았습니다. 저건 격투 훈련 때 생기는 상처인데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과거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박하영은 고개를 숙여 침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눈을 들자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리로 가득 찬 특전사의 그것이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내 동생에게 손댄 대가는. 하영은 리광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지옥에 가서 치러야 할 겁니다. 복도 전체에 폭풍전야와 같은 압도적인 침묵이 흐릅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원 박하영의 특전사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조선족 악당 리광호의 조직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동생의 마지막 편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석 달 전. 서울 강남의 한 중견 IT 기업. 아침 9시. 출근 시간이 코앞이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직장인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다. 모두들 피곤한 얼굴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 속에 박하영도 있었다. 28세. 키 165cm의 마른 체형.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다른 직장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간다. 하영은 구석으로 비켜서며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었다. 말없이 눈에 띄지 않게. 그녀는 늘 그렇게 살았다. 12층. 마케팅팀 사무실. 하영 씨, 어제 보고서 메일로 보냈어요? 팀장이 책상 너머로 물었다. 네, 어젯밤 11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고마워요. 짧은 대화.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는 것도, 점심 약속을 잡는 것도 그녀의 일상이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일을 처리하고 조용히 퇴근하는 것. 그게 박하영이라는 사람의 삶이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나갈 때 하영은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한다.
동생 하윤에게서 온 문자였다. 언니, 오늘 저녁 집에 와. 내가 된장찌개 끓일게. 하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대상. 바로 5살 터울의 여동생, 박하윤이었다. 하영이 답장을 보냈다. 그래, 7시쯤 들어갈게. 두부 많이 넣어줘. 동생과의 대화만이 그녀의 하루의 온기를 불어넣었다. 저녁 6시 40분. 퇴근 시간보다 20분 일찍 자리에서 일어선 하영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0분 동안 그녀는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았다.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혼잡한 지하철 안. 하영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워진 터널 속을 달리는 전동차.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 평범하고 지쳐 보이고 특별할 것 없는 모습. 이게 나야. 하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일부러 그렇게 살았다. 눈에 띄지 않게. 특별하지 않게.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도록. 집은 신림동의 작은 투룸 빌라였다. 계단을 올라 2층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언니 왔어? 부엌에서 하윤이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내밀었다. 22세. 대학교 4학년. 밝고 쾌활한 성격의 하윤은 언니와는 정반대였다. 응, 왔어. 하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하윤이 식탁에 찌개를 올리며 말했다. 언니 있잖아. 나 요즘 취업 준비하는데 좋은 공고 하나 봤어. 응? 어디? 글로벌 IT 기업이래. 해외 지사 근무고 초봉이 엄청 좋대. 캄보디아 쪽인데. 캄보디아. 하영의 손이 잠깐 멈칫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든 채 동생을 바라보았다. 캄보디아? 갑자기 왜 그런 데를? 에이, 요즘 동남아 많이 가잖아. 나도 해외 경험 쌓고 싶은데 기회가 좋은 것 같아서. 하윤은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하영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왜 대학교 4학년 학생을 뽑겠는가? 하윤아. 응? 그 공고 어디서 봤어? SNS에 광고 떴어. 왜? 이상해? 하영은 대답 대신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동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 불안이 자리 잡았다. 조심해야 할 텐데.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하영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 짧게 자른 머리, 강렬한 눈빛. 그것은 5년 전 특전사 중사 시절의 박하영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녀는 이미 과거였다. 전역 후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기로 했다. 동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동생만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 사진을 다시 서랍 속 깊이 밀어넣으며 하영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별일 없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작은 불안이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녀의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2주일 뒤 하윤은 결국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영이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다. 22살 청년의 꿈과 야망을 언니가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하영은 캐리어를 끌고 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하윤이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다. 언니, 걱정하지 마. 한 달만 있다 올게. 밝게 웃는 동생. 하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하지만 가슴 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괜찮겠지. 요즘 젊은 애들 다 해외 나가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항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첫 며칠은 괜찮았다. 하윤은 매일 저녁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줬다. 푸놈펜 시내의 호텔, 깨끗한 사무실, 친절한 동료들. 모든 게 괜찮아 보였다. 언니, 여기 진짜 좋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도 생각보다 쉬워. 하윤의 목소리는 들뜬 기색이 가득했다. 하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우였던 걸까?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영상통화 중 하윤의 뒤로 보이는 배경이 자꾸 바뀌었다. 어제는 깨끗한 사무실이었는데 오늘은 허름한 방이었다. 그리고 하윤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갔다. 하윤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일이 생각보다 빡세. 짧은 대답. 예전의 수다스러운 하윤이 아니었다. 하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정확한 주소 좀 알려줘. 그게. 언니,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바빠서. 영상이 끊겼다. 갑작스럽게. 하영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뭔가 잘못됐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하영은 하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하윤아, 괜찮아? 언니 걱정돼서 그래.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언니 미안 괜찮아. 그냥 핸드폰 없어서 못 받았어. 평소 하윤의 문체가 아니었다. 띄어쓰기도 이모티콘도 없는 건조한 문장. 하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확실히 잘못됐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하영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하윤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어제는 실수였다고 웃으며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동료가 옆에서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 하영은 사무실을 빠져나와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번호를 검색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다. 내가 오버하는 걸까? 동생이 그냥 바쁜 건데 괜히 호들갑 떠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화를 걸려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하윤이었다. 하영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하윤아.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명백하게. 하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언니. 나. 잘못했어. 여기. 이상해. 뭐가 이상해? 정확히 말해봐. 여기가. 회사가 아니야. 사람들이 날 감시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 휴대폰도 빼앗으려고 하고. 하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누군가 옆에 있는 듯했다. 주소. 정확한 주소 알려줘. 모르겠어. 푸놈펜에서 차로 2시간쯤. 건물이 3층짜리 낡은. 야, 박하윤.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국어였다. 하지만 억양이 이상했다. 조선족이었다. 뭐 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해? 아, 아니에요. 언니한테 잠깐. 탁. 전화가 끊겼다. 하영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도 가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전송 실패. 하영은 벤치에 앉은 채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동생이 위험해. 그 순간 하영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 뉴스에서 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유흥업소. 인신매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내가 가야 해. 평범한 회사원 박하영이 아니라 5년 전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했다.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날 저녁, 하영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넣어뒀던 사진을 꺼냈다. 군복을 입은 자신. 특전사 중사 박하영. 미안해, 하윤아. 언니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동생을 구하러 가야 했다. 직접. 다음 날 새벽. 하영은 회사에 병가를 냈다. 인천공항행 버스에 올랐다. 배낭 하나만 메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 하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움직여야 했다. 기다려, 하윤아. 언니가 반드시 데리고 올게. 비행기 티켓은 이미 예매했다. 목적지, 푸놈펜. 편도. 돌아올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동생을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공항 탑승구를 지나며 하영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윤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한 통. 언니 미안해. 그게 전부였다. 하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비행기에 올랐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평범한 회사원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동생을 구하러 가는 돌아온 특전사였다. 푸놈펜 국제공항. 후텁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다. 하영은 배낭을 메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주변은 온통 낯선 언어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툭툭이 기사들이 손님을 호객하고 택시 기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하영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녀는 이미 공항에서 현지 심카드를 구입했고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했다. 준비는 끝났다.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 안. 하영은 창밖을 응시했다. 낡은 건물들, 오토바이 행렬, 노점상들. 평범한 동남아 도시의 풍경. 하지만 그 어딘가에 동생이 갇혀 있었다. 어디부터 시작하지? 먼저 한국 대사관에 들렀다. 영사과 직원은 친절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확한 위치를 아셔야 저희가 현지 경찰과 협조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그게 푸놈펜이 넓어서요. 신고는 접수해 드릴 테니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답변. 하영은 한숨을 삼켰다. 관공서에 기대할 수 없었다. 스스로 찾아야 했다. 하영은 시내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다. 인터넷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캄보디아 한인 커뮤니티, SNS 구인 광고, 범죄 관련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푸놈펜 외곽 유흥업소 매니저 급구.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하윤이 본 광고와 비슷한 문구였다.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하영은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일 구합니다. 한국어 가능합니다. 답장은 30분 만에 왔다. 내일 오후 2시. 센트럴 마켓 근처에서 만나요. 다음 날 오후. 센트럴 마켓 근처 카페. 하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겉보기엔 돈이 필요한 평범한 배낭여행자처럼 보였다. 오후 2시 정각.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 조선족 억양의 한국어를 쓰는 남자였다. 일 구한다고 한 사람이에요? 네. 남자는 하영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품평하듯이. 나이가 28입니다. 경력은 한국에서 서비스업 했습니다. 손님 응대 잘합니다. 남자가 씩 웃었다. 불쾌한 웃음이었다. 좋아요. 우리 쪽은 조건이 좋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보장. 숙식 무료. 대신 열심히 일해야 해요. 무슨 일인데요? 유흥업소 매니저. 손님 관리하고 여자애들 관리하고 어렵지 않아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다. 이자가 동생을 속인 놈들 중 하나였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출발할까요? 남자가 부른 승합차는 프놈펜 외곽으로 향했다. 1시간, 2시간.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허허 벌판이 나타났다. 하영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위치를 기억했다. 국도 3번. 오른쪽 갈림길. 낡은 주유소. 마침내 차가 멈췄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이었다. 붉은 네온 사인. 골든 팰리스라는 간판. 여기에요. 들어가요. 건물 안은 어두컴컴했다. 복도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즐비했다. 어디선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니, 웃음이 아니었다. 억지로 짜낸 소리였다. 2층 끝방. 남자가 문을 열었다. 보스. 새로 뽑은 매니저 데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손에는 전기 충격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리광호. 하영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자가 이 조직의 현장 책임자라는 것을. 리광호가 하영을 천천히 훑어봤다. 한국에서 왔다고? 네.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일하려고? 돈이 필요해서요. 돈? 리광호가 비웃듯 웃었다. 좋아. 그럼 일 하나 시켜볼게. 저 복도 끝에 여자애 하나 있거든. 말 안 듣는 애. 내가 가서 말 좀 들으라고 협박해봐. 하영의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동생인가? 어떤 애인데요? 한국 대학생. 사흘 전에 들어왔어. 겁만 주면 돼.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광호가 복도를 가리켰다. 3층 맨 끝 방. 가봐. 3층. 하영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생일까? 아닐까? 맨 끝 방 앞. 철제 문이 잠겨 있었다. 하영이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나 새로운 매니저야. 문 열어. 잠시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그 순간 하영의 눈앞에 나타난 얼굴. 수척하고 멍이 든 하지만 분명한 박하윤. 동생이었다. 하윤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뭔가 말하려는 순간 하영이 재빨리 입을 막았다.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말 잘 들어야 한다고 보스가 그러던데. 목소리를 높여 일부러 말했다. 복도에 CCTV가 있었다. 하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영은 동생의 손을 꽉 쥐었다. 기다려라는 의미였다. 방을 나와 다시 2층으로 내려갔다. 리광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겁 좀 줬습니다. 이제 말 들을 거예요. 그래, 잘했네. 리광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영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이자를 당장 제압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주변에 조직원이 너무 많았다. 타이밍을 봐야 해. 그날 밤 하영은
배정받은 방에 누워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동생을 찾았다. 하지만 어떻게 꺼내지? 새벽 2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조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하영은 천천히 일어나 문 밖을 살폈다. 한 명. 복도 끝에 한 명만 서 있었다. 지금이다. 하영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맨발로. 소리 없이. 조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하영이 다가갔다. 불 좀 빌려줄래요?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퍽. 하영의 주먹이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강타했다. 남자는 소리도 못 지르고 쓰러졌다. 하영이 재빨리 몸을 받쳐 조용히 바닥에 눕혔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갔다. 하윤이 있는 방 앞. 문을 열려는 순간.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 리광호였다. 하영이 천천히 돌아섰다. 리광호는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매니저 주제에 감히 내 물건을 건드려. 당신 물건이 아니야. 내 동생이야. 리광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동생? 아, 너 처음부터 잠입한 거였구나. 리광호가 충격기를 켰다. 지지직. 파란 불꽃이 튀었다. 넌 끝났어. 리광호가 달려들었다. 하영은 옆으로 피하며 리광호의 팔을 붙잡았다. 그대로 비틀었다. 꺽! 리광호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바로 반대 손으로 하영의 얼굴을 가격했다. 하영이 뒤로 휘청거렸다. 둘은 복도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주먹, 발차기, 몸싸움. 리광호도 훈련받은 자였다. 쉽게 제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영이 조금씩 우위를 점했다. 리광호를 벽에 몰아붙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끝이야, 이 새끼야. 그 순간. 땡땡땡. 비상벨이 울렸다. 복도 양쪽에서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5명, 아니 7명. 리광호가 피를 흘리며 웃었다. 넌 죽었어. 하영이 리광호를 놓고 뒤로 물러섰다. 7대1.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리광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연막탄이었다. 잡아라. 쉭.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하영은 눈을 감고 숨을 참았다. 조직원들의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연기가 거쳤을 때 리광호는 사라지고 없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도망쳤다. 하영은 이를 악물었다. 다시는 놓치지 않는다. 그녀는 남은 조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연막이 거친 복도. 남은 조직원 7명이 하영을 에워쌌다. 모두 손에 무기를 들고 있었다. 쇠파이프, 전기 충격기, 몽둥이. 저 여자 잡아. 제일 덩치 큰 남자가 소리쳤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영은 침착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5년 만이었다. 이렇게 여럿을 상대해보는 게.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하영은 몸을 숙여 피하고 그대로 남자의 다리를 걸었다.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주워들었다. 2번째, 3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다. 하영은 파이프로 한 명의 팔을 쳐내고 발로 다른 한 명의 무릎을 찍었다. 둘 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 여자 뭐야? 남은 4명이 주춤거렸다.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움직임이 너무 정확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하영은 파이프를 버리고 맨손으로 나머지를 상대했다. 주먹, 팔꿈치, 무릎. 1분도 채 안 돼 7명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다. 하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3층을 올려다봤다. 동생이 있는 방. 하윤아.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3층 복도.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막아라. 건물 밖에서 차량 여러 대가 도착했다. 조직원들의 증원 부대였다. 10여 명이 우르르 건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영은 3층 복도 끝 하윤이 있는 방 앞까지 왔다. 문을 두드렸다. 하윤아, 나야. 안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문이 잠겨 있었다. 하영이 발로 차려는 순간 계단에서 조직원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있다. 10여 명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하영 혼자서 상대하기엔 너무 많았다. 하윤아, 들어. 언니가 꼭 다시 올게. 조금만 버텨. 언니, 가지 마. 하윤의 울부짖는 소리. 하지만 하영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잡히면 둘 다 끝이었다. 복도 반대편. 비상구가 있었다. 하영은 달렸다. 조직원들이 쫓아왔다. 하영은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소화기를 집어던졌다. 앞서 달려오던 2명이 소화기에 맞아 굴러떨어졌다. 1층.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어두운 들판이 펼쳐졌다. 뒤에서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 하영은 전력으로 뛰었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다리가 비명을 질렀다. 미안해, 하윤아. 언니가 무능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죽으면 동생을 영원히 구할 수 없었다. 500m, 300m. 마을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뒤따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등을 비췄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100m 앞. 작은 다리가 보였다. 그 너머가 마을이었다. 조금만 더. 다리를 건너 마을로 뛰어들었다. 좁은 골목. 잠든 집들. 하영은 한 집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다. 숨을 죽였다. 차량 소리가 가까워졌다. 조직원들이 마을 입구에서 차를 세웠다. 어디 갔어? 이 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찾아. 손전등 불빛이 골목을 훑었다. 하영은 더 깊숙이 몸을 웅크렸다. 10분, 20분. 조직원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젠장, 놓쳤어. 보스한테 뭐라고 보고하지? 일단 철수다. 경찰 올 수도 있어. 차량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하영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새벽 4시.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움직여 큰 길로 나갔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툭툭이었다. 하영은 손을 흔들었다. 세워주세요. 툭툭이가 멈췄다. 나이든 캄보디아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다. 하영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 하영이 영어로 말했다. 한국 대사관. 빨리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타. 하영은 툭툭이에 올랐다. 툭툭이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영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윤아, 미안해. 언니가 구하지 못했어.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반드시 다시 가서 구할 거야. 한국 대사관 앞. 하영은 툭툭이에서 내렸다. 비틀거리며 대사관 문을 두드렸다. 경비원이 놀라 문을 열었다.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아직 거기 갇혀 있어요. 하영은 그대로 쓰러졌다.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것이었다. 경비원이 급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영사가 급히 내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제 동생 박하윤. 푸놈펜 외곽 유흥업소에 구하러 갔는데 실패했어요.
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일단 진정하세요.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영사가 물을 건넸다. 하영은 물을 마시며 지난 이틀간의 일을 설명했다. 잠입, 동생 발견, 리광호와의 대결, 탈출. 영사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혼자서 그 위험한 곳에? 제발요. 경찰과 함께 다시 가야 해요. 제 동생이 아직 거기 있어요.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현지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영의 팔과 다리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동생부터요. 당신이 쓰러지면 동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영사의 말이 맞았다. 하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대사관 의무실. 간단한 치료를 받은 하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차들이 거리를 메웠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저 어딘가에서 동생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다려, 하윤아. 언니가 반드시 구할 거야.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하영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 자국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복수는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동생을 구하기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푸놈펜 경찰서. 하영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조사실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다. 맞은편에 캄보디아 경찰 2명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통역관을 대동한 수사관이었다. 이름 박하영입니다. 나이 28. 직업 하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회사원입니다. 수사관이 코웃음을 쳤다. 회사원? 회사원이 사람 7명을 병원에 보냈다고? 책상 위에 사진들이 펼쳐졌다. 유흥업소 복도에 쓰러진 조직원들. 모두 하영이 제압한 자들이었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원의 실력으로 보입니까?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사관이 파일을 뒤적였다. 그리고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우리가 한국 경찰에 신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박하영. 23세 특전사 입대. 5년간 복무. 중사계급으로 전역. 수사관이 천천히 서류를 읽었다.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특전사 출신이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거였어. 수사관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외감이 섞였다. 여자 특전사라. 듣기만 했지 처음 봅니다. 하영은 여전히 침묵했다. 5년간 숨겨왔던 과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이제 모두에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런데 왜 혼자서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인 겁니까? 하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제 동생을 구하러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어요? 신고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기 대사관에서도.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입을 다물었다. 사실이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 문제는 양국 정부 모두 골칫거리였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미비했다. 그래서 혼자 쳐들어간 겁니까? 네. 미친 짓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구하지 못했다고요? 하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네. 조직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엔 꼭 구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사관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도 문제입니다. 불법 침입, 폭행, 재물 손괴.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파일을 덮었다. 일단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대사관 측에서 당신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30분 뒤 조사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 한국 대사관 영사였다. 박하영 씨? 네. 영사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큰일 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외교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현지 정부도 예민해하고 본국에서도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잘하셨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었다.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당신이 한 일은 용감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저런 조직에 당하고 있는지. 하지만 현지 경찰과의 협조 문제, 외교 문제 때문에 손을 못 쓰고 있었죠. 영사가 서류를 꺼냈다. 당신 덕분에 이번 사건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경찰 특별팀이 파견됩니다. 국정원도 협조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 동생을 구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영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우리 측 중요 증인이자 협력자입니다. 이틀 뒤 하영은 석방됐다. 대사관의 외교적 노력과 피해자 가족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대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대사관 회의실로 향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 코리안 데스크 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국 경찰, 캄보디아 경찰, 대사관 직원들. 한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30대 후반의 경찰이었다. 박하영 씨죠? 저는 황경위입니다.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 연락관입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당신이 큰일을 하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움직일 명분이 생겼습니다. 황경위가 자리를 권했다. 하영이 앉자 회의가 시작됐다. 박하영 씨가 침투했던 그 건물, 이미 조직이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아있을 겁니다. 황경위가 지도를 펼쳤다. 우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 구출. 둘째, 조직 소탕. 제 동생은 찾고 있습니다.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하영의 가슴이 조였다. 동생이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빨리 찾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황경위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 조직 생각보다 큽니다. 리광호는 말단이 아니에요. 위에 보스가 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다. 50대 한국인. 김동훈. 한국인입니다. 이자가 조직의 총책입니다. 하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자도 잡아야 합니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먼저 피해자들을 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놈들을 일망타진할 겁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작전 계획, 정보 공유, 역할 분담. 하영은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목표만 있었다. 동생을 구하는 것. 회의가 끝나고 하영은 대사관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거리가 보였다. 저 어딘가에 동생이 있었다. 살아있을까? 다치진 않았을까? 기다려, 하윤아. 언니가 반드시 구할 거야. 주먹을 쥐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경찰, 국정원, 현지 당국.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동생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다. 할 일이 산더미였다. 정보 수집, 증거 확보, 작전 계획.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푸놈펜 한국 대사관 회의실. 하영은 여러 사람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한국에서 급파된 경찰 특별팀, 캄보디아 현지 경찰,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한국 경찰청에서 파견된 황경위였다. 30대 후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코리안 데스크의 연락관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하는 역할이었다. 박하영 씨 덕분에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황경위가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조직도가 떠올랐다. 리광호, 조선족 출신 범죄자. 하지만 그는 말단이 아닙니다. 위에 보스가 있어요. 보스? 하영이 물었다. 김동훈. 한국인입니다.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이 범죄 조직의 총책입니다. 리광호는 그의 현장 관리자일 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50대 한국인 남자의 사진. 김동훈. 이자가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캄보디아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리광호가 현장에서 감금하고 착취하는 구조죠. 하영의 주먹이 쥐어졌다. 더 큰 악당이 있었다. 황경위가 계속 설명했다. 우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리광호 체포. 둘째, 김동훈 검거.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황경위가 하영을 바라봤다. 당신이 침투했던 그 건물. 거기에 증거가 있을 겁니다. 장부, 영상, 문서들.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급습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정보 지원과 통역을 담당합니다. 이틀 뒤, 하영은 병원 복도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인 남자였다. 최 노인이라고 소개했다. 저는 20년 전에 푸놈펜으로 이민 왔습니다. 한인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돕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현지 정보, 통역, 안내. 뭐든지 하겠습니다. 최 노인이 하영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손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다행히 구했지만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당신이 해주는 일,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하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하영은 대사관에서 마련한 피해자 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 작은 회의실에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모두 캄보디아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납치된 가족을 둔 사람들이었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아들도 좋은 일자리 있다고 속아서 석 달째 연락이 없어요. 저희 딸은 겨우 찾았는데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을 못해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하영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가 자신과 같은 처지였다.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긴 사람들. 저는 박하영입니다. 하영이 일어서서 말했다. 제 동생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희망이 보였다. 증언해주세요. 기억나는 것, 들은 것, 본 것 모두. 우리가 모으면 증거가 됩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저 아들이 보낸 마지막 문자에 건물 사진이 있었어요. 보내드릴게요. 저도 통화 녹음 파일이 있어요. 저는 송금 기록 있습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증거를 내놓기 시작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합동작전이 시작됐다. 캄보디아 경찰 특수부대가 주축이었다. 한국 측에서는 황경위와 통역관 2명이 동행했다. 하영도 증인 자격으로 함께했다. 총 20명이 세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그 건물로 향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 캄보디아 경찰 지휘관이 무전으로 신호를 보냈다. 돌입. 현지 경찰들이 건물로 쏟아져 들어갔다. 하영과 황경위는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조직원들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2층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캄보디아 경찰이 서류를 들춰봤다. 황경위가 한국어로 된 부분을 통역해 주었다. 장부입니다. 피해자 명단, 금액, 거래 내역. 전부 다 있어요. 사진으로 증거 확보하세요. 현지 경찰들이 재빨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3층. 하윤이 갇혀있던 방. 하영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고 어두운 방.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바닥에는 얼룩이 남아 있었다. 동생이 여기 갇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침대 밑을 살피던 하영의 손이 멈췄다. 뭔가 만져졌다. 종이었다. 꺼내보니 편지였다. 하윤의 글씨였다. 언니, 만약 내가 여기서 못 나가면 이 편지를 읽어줘. 언니는 항상 나만 생각하고 살았지. 나 대학 보내려고 군대까지 갔잖아.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속아서. 하지만 언니, 나는 언니가 자랑스러워.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사랑해, 언니. 하영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다. 하윤아, 아직 늦지 않았어. 언니가 꼭 구할 거야. 하영 씨. 황경위가 3층에서 불렀다. 이거 봐요. 고문 영상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리광호가 피해자들을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는 장면. 김동훈도 함께 있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거면 2놈 다 국제공조로 잡을 수 있어요. 하영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영상을 다시 봤다. 리광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기다려. 반드시 잡아서 법정에 세울 거야. 대사관으로 돌아와 증거를 정리했다. 황경위가 화이트보드에 정리한 내용을 설명했다. 첫째, 피해자 명단과 증언. 둘째, 금융거래 기록. 셋째, 고문 영상. 넷째, 조직 내부 문서. 리광호의 위치는? 하영이 물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김동훈은 찾았어요. 푸놈펜 시내 고급 호텔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훈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겁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내일 체포영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지원만 합니다. 황경위가 하영을 바라봤다. 증인으로 동행하시겠습니까?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그날 밤, 하영은 대사관 숙소에서 편지를 다시 봤다. 하윤의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이 역력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꼭 찾을 거야, 하윤아.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다. 내일이면 보스 김동훈을 잡는다. 그리고 동생의 행방도 밝혀낼 것이다. 싸움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리광호가 다른 유흥업소 건물로 피해자들을 옮겼다는 제보였다. 그곳에는 하윤과 함께 갇혀있던 여성들도 있었다. 황경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작전을 실행합니다.
캄보디아 경찰 특수부대 20명, 현지 한인회 협조자들, 그리고 하영. 모두가 준비를 마쳤다. 밤 11시. 푸놈펜 외곽의 3층 건물 앞. 경찰들이 조용히 건물을 포위했다. 하영은 방탄조끼를 입고 경찰 뒤에 섰다. 돌입. 정문이 부서지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갔다. 건물 안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조직원들이 저항했지만 훈련된 특수부대를 당해낼 수 없었다. 하나둘씩 제압당했다. 하영은 3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복도 끝 방문을 발로 찼다. 방 안에 6명의 여성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하윤과 함께 있던 피해자였다. 하윤이는? 박하윤이 어디 있어요? 2층 맨 끝 방요. 하영이 복도를 달렸다. 맨 끝 방문을 열었다. 그 순간 리광호가 하윤을 인질로 잡고 서 있었다. 목에 전기 충격기를 대고 있었다. 한 발짝만 더 와봐. 이에 죽는다. 하영이 멈춰섰다. 하윤의 얼굴은 창백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나잖아. 닥쳐.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리광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저 아래 경찰 다 물러나게 해. 안 그러면 이에 죽어. 하영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알았어. 내가 인질 바꿀게. 나랑 바꿔. 뭐? 저애 풀어주고 날 잡아. 내가 더 가치 있잖아. 특전사 출신이니까. 리광호가 잠깐 멈칫했다. 그 틈을 노려 하영이 움직였다. 2걸음. 순식간에 리광호에게 달려들었다. 리광호의 팔을 비틀어 전기 충격기를 떨어뜨렸다. 하윤이 옆으로 쓰러졌다. 하영은 리광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끝이야, 이 새끼야. 주먹이 리광호의 얼굴을 강타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리광호의 패거리 4명이 달려왔다. 보스. 패거리들이 하영을 끌어냈다. 하영이 발로 1명을 차내고 팔꿈치로 다른 1명을 가격했다. 치열한 난투극. 하지만 하영은 혼자가 아니었다. 아래층에서 캄보디아 경찰들이 올라왔다. 손들어. 경찰들이 패거리를 제압했다. 하영은 다시 리광호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리광호는 창문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거기서 리광호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2층이었다. 아래는 차량 적재함이 있었다. 미리 준비해둔 탈출로였다. 하영이 창문으로 달려가 내려다봤다. 리광호는 이미 차에 올라타 도주하고 있었다. 젠장. 하영은 이를 악물었다. 또 놓쳤다. 하윤을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다. 구급차 안에서 하윤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다. 언니, 아파.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하지만 하윤의 상태는 심각했다. 장기간의 고문과 영양실조로 몸이 망가져 있었다.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영은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새벽 3시.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유족분이신가요? 하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이 심정지가 왔습니다. 소생시키려 했지만. 거짓말이죠?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타깝습니다. 고인이 너무 오랜 기간 학대를 받아 신체 기능이. 하영은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하윤아. 눈물이 쏟아졌다.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은 죽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청와대 앞에서는 추모 집회가 열렸고 SNS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 정부가 움직였다. 긴급 대책회의.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 완전 소탕. 국정원, 경찰, 외교부 총동원. 국정원 요원 10명이 급파됐다. 경찰 코리안 데스크도 인력을 증원했다. 캄보디아 정부도 특수부대를 배치했다. 이틀 뒤 김동훈의 은신처가 발각됐다. 푸놈펜 외곽의 고급 빌라. 한국 국정원과 캄보디아 특수부대 50여 명이 포위했다. 하영도 함께였다. 그녀는 이제 공식 협조자였다. 돌입. 특수부대가 빌라로 쏟아져 들어갔다. 김동훈은 도망치려 했지만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다. 손들어. 김동훈. 캄보디아 경찰이 외쳤다. 김동훈은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리광호가 한 거야. 하영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김동훈과 눈이 마주쳤다. 제 동생. 기억하세요? 박하윤. 22살. 당신네 조직이 죽였어요. 김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몰랐어. 리광호가.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스잖아요. 당신이 모든 걸 기획했어요. 경찰이 김동훈에게 수갑을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동훈,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조직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김동훈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일주일 뒤, 캄보디아 검찰이 김동훈을 기소했다. 혐의는 납치, 감금, 인신매매, 살인방조. 한국 검찰도 공조수사에 들어갔다. 김동훈의 재산은 전부 동결됐다. 한국의 사업체도 모두 압수수색당했다. 언론이 김동훈의 과거를 파헤쳤다. 20년간 수백 명을 속여 캄보디아로 끌어들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가족들도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회사는 문을 닫았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완전한 사회적 죽음이었다. 법정. 김동훈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캄보디아 형법상 최고형이었다. 하영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창백하게 수척해진 김동훈. 거만했던 사업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광호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다. 하영은 대사관 회의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리광호의 도피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다. 황경희가 들어왔다.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네. 반드시 찾을 겁니다. 리광호는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그래도 찾을 겁니다. 끝까지. 황경희가 한숨을 쉬었다. 박하영 씨. 동생분 장례는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다. 한국으로 모셔갈 겁니다.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하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시 올 겁니다. 리광호를 잡을 때까지는. 창밖으로 푸놈펜의 거리가 보였다. 저 어딘가에 리광호가 숨어 있을 것이다. 하영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뒤, 서울. 박하윤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캄보디아 피해자 가족들,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하영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하윤의 사진. 22살. 너무 짧은 생이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고개를 숙이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시길. 하영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다. 오후 3시. 정부 관계자가 도착했다. 경찰청 차장이었다. 박하영 씨. 정부에서 고인에게 의로운 시민 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하영 씨께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정부 포상과 함께 감사패를 드립니다. 하영은 상을 받았다. 무겁게 느껴졌다. 동생의 목숨과 바꾼 상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을 마쳤다. 화장터로 향하는 연구차를 배웅하며 하영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잘 가, 하윤아. 언니가 약속할게. 반드시 끝까지 잡을게. 연구차가 멀어졌다. 하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캄보디아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었다. 중년 여성이었다. 하영 씨, 저희 아들도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영 씨가 아니었으면 저희도 포기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성이 깊게 절을 했다.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다가와 인사했다. 제 딸도 구해주셔서 저희 가족이 살았습니다. 하영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자신의 동생은 구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가족은 구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2주일 뒤, 하영은 경찰청을 찾았다. 국제범죄수사대 면접을 보기 위해서였다. 면접관 3명이 앞에 앉아 있었다. 특전사 출신이시군요. 그런데 왜 경찰이 되려고 하십니까? 리광호를 잡고 싶습니다. 하영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 한 명 때문에? 아닙니다. 리광호 같은 자들을 잡고 싶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우리 국민을 해치는 범죄자들. 그들을 추적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캄보디아에서 보여준 행동력과 판단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직은 군대와 다릅니다.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각오가 대단하시네요. 수석 면접관이 미소를 지었다. 합격입니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달 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 하영은 정식으로 특채되어 첫 출근을 했다. 책상이 배정됐다. 컴퓨터, 전화기, 서류 파일들. 평범한 사무실 풍경이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 떠 있었다. 리광호의 몽타주였다. 국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인터폴, 아세안 각국 경찰과 공조 중이었다. 하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황경위가 옆 책상에 앉았다. 박 경장, 오늘부터 우리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리광호 건 아직 추적 중입니다. 베트남 쪽으로 넘어간 정황이 있어요. 현지 경찰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찾을 겁니다. 황경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각오 좋습니다. 우리 팀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점심시간. 하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거리를 내려다봤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 하윤도 이 거리를 걸었을 것이다. 꿈을 품고 미래를 그리며. 주머니에서 하윤의 편지를 꺼냈다. 이미 여러 번 읽어 낡아빠진 종이.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하영은 편지를 다시 접어 넣었다. 맞아, 하윤아. 언니는 강해질 거야. 너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날 저녁, 뉴스에서 캄보디아 사건 특집을 방송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피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에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가 나왔다. 아직도 제 아들은 연락이 안 됩니다. 리광호라는 자가 도주했다는데 꼭 잡아주세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하영은 뉴스를 보며 다짐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하영은 일찍 출근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리광호의 자료를 다시 살폈다. 출생 기록, 범죄 이력, 인맥관계, 도피 경로 추정.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했다. 어디로 갔을까? 베트남? 태국? 아니면 중국? 모니터를 응시하며 하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디까지 도망가나 보자.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하영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베트남 경찰청에 협조 요청 메일을 작성했다. 태국 이민국에도 자료를 보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끈질기게. 끝까지. 황경위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오래 걸릴 겁니다. 각오하세요. 상관없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찾을 겁니다. 좋은 각오입니다. 그날 오후, 하영은 잠깐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꺼냈다. 하윤과의 마지막 문자를 다시 봤다. 언니 미안해. 하영이 답장을 입력했다. 물론 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을 담았다. 괜찮아, 하윤아. 언니가 약속 지킬게. 반드시. 메시지를 지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리광호의 얼굴이 떠 있었다. 하영은 그 얼굴을 오래 응시했다. 기다려. 어디에 숨든 찾아낼 거야. 한 달 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들어왔다. 해외 범죄, 인신매매, 마약 밀수. 하영은 그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도 리광호를 잊지 않았다. 책상 서랍 안에는 리광호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사진을 봤다. 아직이야. 하지만 반드시. 어느 날 황경위가 급하게 달려왔다. 박 경장, 베트남에서 정보 왔습니다. 하영이 벌떡 일어섰다. 리광호 관련입니까? 목격 정보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하영의 눈빛이 빛났다. 가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상관없습니다. 가능성만 있어도 가야죠. 황경위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가봅시다. 우리 일이 그런 거니까. 리광호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추적은 계속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도 시간이 지나도 정의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박하영은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배자 명단이 떠 있다. 그중 맨 위에 리광호의 이름이 있다. 하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디 있든 찾아낼 거야. 기다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 풍경이 펼쳐진다. 차갑지만 맑은 하늘.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 추적은 계속된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캄보디아 입국하는 한국인이 매년 2천, 3천 명이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벌였다는 사실이 분노를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하루빨리 이 나쁜 놈들과 범죄단체가 모두 박살낼 수 있도록 댓글에 꼭 캄보디아 범죄 처벌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아들, 딸 혹은 손주일 수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나쁜 놈들 처벌하는데 우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